오늘 사회 맡은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정책팀 김장 전 장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잠깐 식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서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실무위원회 박혜광 실무위원장으로부터 토론회 개최 취지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명준 연구위원회 주제 발표가 있은 후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별도 휴식 시간이 없이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치는 시간은 15시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모두 기념 촬영에 협조해 주시고 이어서 4시부터 지난 2월에 개강한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12차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청 무등홀에서 하니까 관계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형 일자리 적정임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오늘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신 분들이지만 제한된 시간 관계로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토론자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인선 6기 핵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시고 그 뒤로 이 추진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님 소개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교장 선생님을 맡아서 활약하고 계시는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님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좌장과 발표자, 토론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들께서는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함께 서서 기념 촬영에 응하신 후에 마련된 지정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 수고하실 박혜광 실무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서 주시겠습니까? 네. 박혜광 위원장님은 현재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한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박명준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명준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고 무엇보다도 2015년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연구에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현재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자분들 모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권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지도위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역 고용전략계획 수립 PM이신 박상한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주식회사 유니스전자 박근택 관리이사님 모셨습니다. 가장 젊고 활기 있는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광주 청년 유니언 문정은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토론 참여자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가까이 좀 서주시겠어요? 비용 촬영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네. 그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의미로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주정석에 앉아주십시오. 편안하신가요? 다음은 앞에 소개드린 박혜강 실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형 일자리 토론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고 그동안에 간략하게 광주형 일자리의 경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듣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오늘 토론의 자장이신 박혜강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박혜강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걸 양해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오늘 그 광주형 일자리 전환 일자리 실무위원회 주제로 오늘 적정임금을 주제로 한 적정임금의 개념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와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오늘의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처음, 2014년에 처음 사회통합 추진단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중요한 민선 6개의 사업으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은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치고 새롭게 바꾸자라는 취지의 어떤 정책이고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라고 깊이라고 굉장히 넓고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떤 혁신적인 움직임을 일으켜서 노사와 민정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사회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변화들을 추구해 가자라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셈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단기간에 1, 2년 만에 어떤 구체적인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걸 아마 시작부터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15년, 16년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이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기구들도 설치가 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어떤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이제 시범 단계로서의 이 빅그린 산단 같은 것이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기지 조성을 위한 이 사업이 여타를 통과하면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이제 배정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출발에 불과하죠.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광주를 위한 어떤 새로운 친환경 산업, 그다음에 광주에서 시작되는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어떤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이제 이 적정임금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이제 임금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논의의 수준을 조금 더 이제 확대시키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이 사회 협약을 통해서 적정임금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의 중간 과정을 좀 여러분께 선보이고 같이 고민을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토론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올해 이 전환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4가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의제, 적정임금, 노동시간 단축, 그 다음에 노사 참여 경영, 그 다음에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이 4가지 큰 주제를 하나하나 이제 짚으면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협약과 가능한 방안들을 동원한 추진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노력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는 그 첫 번째 토론회로서 이 적정임금이라는 것을 주제로 토론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이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3분 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 광경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이 조직 구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에 사회통합 추진단이 신설이 됐고요, 시청 내에. 그 다음에 2015년에 이걸 이제 외곽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지원센터가 2015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핵심적인 어떤 시의 조직과 그다음에 이것을 보조하는 외부의 어떤 지원 및 연구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두 조직을 통해서 광경 일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이 연구 영역이 이 노동연구원에 대한 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2015년 7월에 마무리가 돼서 광경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라는 제목으로 아주 두꺼운 100권짜리 보고서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광경 일자리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냐라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짚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광주의 모든 어떤 영역과 산업들을 포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시범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들어와서 광경 일자리 모델 실행 방안, 이 빅그린 산단을 시범 기지로 하는 그러한 실행 방안이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이 광경 일자리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이러한 사업들을 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문제들은 이 노동계약을 맺는 기업과 이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경 일자리가 꿈꾸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어떤 방향성과 어떤 노동시장의 이 차별의 철폐,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무슨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향과 방안이 있다면 이 노사민정이 이런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서로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신하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변화한 일자리위원회가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하부적인 어떤 이 구체적인 방안들, 그 다음에 아젠다들, 정책안들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실무위원회가 2016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광경 일자리가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광경 일자리 정책이 추진했던 중요한 사업들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이 광경 일자리 정책의 정신으로서 이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라는 정신 하에서 직접 고용 부문 시의 직접 고용 부문 비정규직들을 전부 정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광주에서 한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경 일자리와 연계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이 중소기업들이 이 임금 체계에서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광주시에서 제정을 하고 이걸 공공부문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민간 부분에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협약의 정신에 따라서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 간의 사회공공협약이 2015년에 체결이 됐고요. 또 금호타이어에 대한 임단협 중재를 시에서 직접 개입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성과를 이뤘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시와 금호타이어 간의 도사공동협약, 광경 일자리 정책의 정신에 합의하고 서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민간 부문의 전파를 위한 이 노력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기아차 노사 공동교육 및 노동경영대화 상생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산학민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여야 정당 대표 및 정계 광경 일자리, 정계에 대해서 광경 일자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러한 사업의 어떤 성과 위에 좀 더 구체적이고 보다 이제 현실적인 어떤 이 실행 가능한 전력들을 마련하고 성과들을 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광경 일자리는 광경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대를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오늘로서 12회째를 하고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종합 토론을 통해서 이 혁신학교의 성과를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를 현장 수준에서 좀 더 토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소통 그런 간담회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공공부문 2016년에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약지 전환에 이어서 이 공공부문에 대한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가장 그 광주형 일자리가 좀 중심을 갖고서 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민간 부문의 광주형 일자리의 어떤 협약이나 정책을 어떤 식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 광주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성실하게 관심을 갖고 토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러한 정신에 동의를 하면서 호응하면서 참여해주는 방법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우리 추진단을 비롯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팀들이 아마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 이 타협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올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로써 그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오늘의 이 토론의 취지를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 박명준 박사님은 2015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연구원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 방안 연구의 연구 책임자를 맡으셨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및 노동 문제에 관한 가장 이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명준 박사님께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적정임금의 개념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대략 한 30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렵게 모신 5분의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박명준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명준입니다. 제가 그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자리로. 네. 광주 일자리와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우려도 있었고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건 좀 무모한 시도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다가도 어떨 때는 이거야말로 시대 정신을 제대로 잡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에 사실은 대세로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실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모티브나 문제의식이 사실은 애초에 어떤 닫혀 있고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해 나가고 변화된 환경 속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도 계속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고 그런 중에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토론의 주제인 적정임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넘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이 책자 안에 사실은 제가 글로 현재 굉장히 글자 크기가 엄청 큰데 약간 30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구성한 내용은 이런 식의 목차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우리 박혜광 위원장님께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서 앞부분 얘기는 최대한 짧게 넘어가고 개념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행 전략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뭐 보고서 얘기 아까도 하셨고 초기에는 좀 이렇게 미온적 반응이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중앙 차원이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와 있고 현재는 사대 정책과 전쟁에서 전환일자리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사실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자라는 사실은 시도이고 그걸 이제 광주에서 하면서 우리 광주형 일자리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 모색 확대, 그 다음에 기존의 취약 일자리들의 상향 개선. 저는 이제 오늘 표현에서 상향 균형화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사실 그 제가 처음 좀 만들어본 개념입니다. 상향 균형화. 광주형 일자리 핵심 취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 연봉 4천만 원짜리 반값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시각을 갖냐에 따라 다르지만 광주형 일자리 핵심 취지는 사실은 상향 균형화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뭐 여러 이제 우리가 애초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오늘 아까 박혜광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부문들로 사실 이것이 사실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광주형 일자리의 방법론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삼는 것이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과 어떤 사회 협약 이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시도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노사정이라고 하는 어떤 중앙에서 어떤 큰 틀에서 합의의 시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지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안 되는데 지방에 되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이라는 큰 덩어리에서 뭔가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오히려 소프트하게 지방에서 뭔가 해결해 나갈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광주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어떤 그 인식의 어떤 문화의 그런 인프라를 좀 다른 어린이 지역보다도 공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일정하게 뭔가 약자들의 연합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한번 과감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지금의 질서 사실은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 그 다음에 정부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노동조합이 일정하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공공기업 위주로 한 10% 정도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들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그렇지 않은 주체들 어떻게 의도하지 않든 현재의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일자리 질서는 많은 루저들을 사실 뭐 이렇게 양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방정부, 지방의 시민사회, 뭐 또 하청업체의 어떤 노조나 뭐 또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하면서 이 현재 문제를 개혁시켜 나갈 여지가 없을까. 이것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미 광주형 일자리는 그래서 일정하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뭐 이 글에 썼지만 애초에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 창출 전략, 일자리 창출 모델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창출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뒀죠. 하지만 실행 주체들은 시간을 가면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기존의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라는 어떤 가치가 담겨있는 일자리로 전환해 나간다는 의미도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가 담겨있는, 특히 오늘 얘기한 적정임금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일자리를 재편해 나가자. 그리고 그 가운데 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주형 일자리라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겨있는 어떤 일자리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 나가자, 이런 것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실은 이제 제조업 부문,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지난 10년, 20년 거의 국내 투자가 이제 굉장히 안 이루어지고 해외 투자가 많이 가고 이런 상태인데, 소위 말해서 리쇼어링 내지는 리턴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죠. 미국에서 특히 일어나고 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제조업 떠났던 제조업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사실 이제 그런 시도인데, 애초에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고 광주형 일자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요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큰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광주형 일자리, 어차피 제조업의 새로운 혁신을 향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영역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리턴이든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의 현재는 친환경차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실 전환이 많이 돼 있고요. 그 문제의식의 방점이. 그럼 그 영역 안에서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문제의식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의 실천들을 좀 한번 나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라 아직 이 공식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아무튼 몇 차례 적정임금과 관련된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들과 논의를 하면서 좀 어떻게 광주형 일자리를 좀 더 이렇게 지금의 실천의 트렌드와 잘 맞물리는 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그 다음에 일자리의 상향 균형화 내지는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안에 두 개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뭔가를 추구할 수도 있고, 일단은 각각의 영역을 좀 추구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창출을 할 때는 가급적 상향 균형을 최대한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행여 창출이 아니더라도 상향 균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분명 광주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그리고 부문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 시도를 지방정부인 광주광역시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자로서의 어떤, 아니면 최고 그 경영주체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모델 사용자의 역할을 분명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부문의 영역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가능하다. 창출 부분을 위한 시도도 가능하고 상향 균형화를 위한 시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했던 지난 시도가 대표적인 예고, 사실 창출을 향한 노력은 사실 올해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더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광주시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노력, 이것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 하나의 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건 자동차 산업이고, 민간 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렵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그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는 어떤 시도. 그러면서도 여기에 일정하게 예를 들면 투자 촉진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것, 그리고 뭔가 좀 응집력 있게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과 상향 균형하는 노력이 일정하게 종래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이제 같이 사실은 고민이 됐던 거죠. 하지만 요 창출을 향한 대기업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민간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일자리 질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도 이것도 일정하게 상향 균형화를 위한 노력을 이제 전개를 하는 것이라면 광종 일자리의 노력의 워낙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연대를 원화청과의 연대를 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적정 단가를 실현한다거나 하청 노조를 조직화해 나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사실은 이제 혁신 역량 같은 것들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아예 뭔가 이제 일종의 강소기업 같은 걸 형태로 지향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노력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광종 일자리라는 것의 어떤 폭을 우리가 좀 이렇게 넓게 사고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권투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잽도 날리고, 때로는 스트레이트도 날리고, 어퍼컷도 날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공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약간 잽 같은 그런 시도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방에 어떤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투자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물밑에서 계속해서 한 방을 계속 이제 다른 한 손으로 이제 계속 이제 기대하고 가져가고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노력도 광종 일자리일 수 있을 것이다. 잽과 스트레이트가 잘 균형을 이어져 나가면 결국은 이제 게임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네, 당면 실천 양상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앞에서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정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종 일자리의 큰 그 네 가지 지금 정책 과제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지난 전환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서 별 4개로 해서 몇 차례 여러 전문가 토론회와 실무위원들의 토론회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광종 일자리에 관해서 헌법 정신을 한번 좀 연계 지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에서의 그 현재의 상황, 양극화, 벌어진 상황, 정책 이런 양상들의 사실은 뭔가 기업 주체, 우리나라 사실 잘 나가는 대기업도 많고 한국 정부 사실은 지금 많이 실수되긴 했지만 여하튼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상당한데 우리는 뭔가 사회통합의 극심한 위기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가고 있지 않는가.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고 새로운 활력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양상. 저는 이걸 방치한다면 하나의 어떤 위헌적 상황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종 일자리는 바로 어떤 헌법 정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법을 들먹이는 이유는 헌법의 적정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일단 119조 1항에 보면은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영어로 하면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32조에 보면 적정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국가는 guarantee optimum wages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영역 적정이 한글로는 적정인데 영어로는 다르게 썼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영혼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그 시도들 특히 앞에 적정한 소득 분배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광종 일자리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들 이제 연봉 4천만 원짜리 일자리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광종 일자리로 회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연봉 4천만 원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 모두가 연봉 4천만 원을 받아야지 이게 적정임금이다. 그렇지 않은 임금 적정하지 않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안에 어떤 실천 의지가 담겨 있고 어떤 개혁 의지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회 사실 저희는 이걸 이제 새로운 만약에 자동차 산업을 만든다면 거기에 원청 업체의 초임을 현재 대충 기아차, 현대차 이런 데서는 월출이 6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거를 일정하게 1차업체 업체 초임이 약 3천만 원대 후반 정도 되는 걸 봐서 한 4천만 원 정도로 설정하면은 일정하게 저희가 추구하려는 상향 균형화의 원리와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일단 창출의 동력이 만들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설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죠. 당시 보고서에서 저도 이제 적정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다른 한편 영혼 없이 이제 appropriate wage라고 또 영어 번역을 한번 달아봤는데 사실 그렇게 심오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 연대적 가치, 상향 균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의지 그것을 담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뭐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 액수를 지금 예컨대 우리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적정임금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일자를 만들면서 임금 격차를 줄여보자는 실천 지향성이 담겨 있는 일자리의 임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정하게 상생을 위한 조정의 결과로서 적정임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나 이제 조정의 영역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광정 일자리에서는 사회적 대화, 사회협약의 정신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의 그 결과값이 적정임금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그 의지를 가지고 적정임금을 우리가 새롭게 임금을 조정하면서 적정임금의 가치를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은 그렇게 활발하게 일고 있지 않습니다. 적정임금의 그 제안은 핵심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4가지 제약상을 극복하여 보자라는 것. 일자리 창출기의 부진한 상황, 일자리 취약화되면서 초래된 일자리 질의 하향화, 이중부자와 양극화, 격차 심화, 그 다음에 노동시장 질서, 민주적 소통적 확립을 끌고 나가는 균형 있는 거버넌스가 미비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실천적 극복을 하려는 광주형 일자리의 시도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적정임금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로 4가지 가치 요소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적정하다는 것의 의미도 바로 이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린 글을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풀고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러니까 경제혁신, 경제민주화적인 시도를 이제 새롭게 해나가는 노력과 더불어서 이 사회혁신을 사실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전환일자리위원회는 일정하게 적정임금까지 뭐 적정임금만 별도로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일정하게 어느 시기에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응집시켜서 하나의 포괄적 합의, 포괄적 협약 같은 방식으로 이걸 도출해내려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제 민간의 확성한 도모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시민적인 응집력이나 현재 정치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뒤에 좀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이야기는 이미 드렸고요. 민간 부문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죠. 네. 근데 특히나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이 노사관계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균형 있는 어떤 대화와 합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오히려 더 이제 열악한 조건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주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고 그 부분에서 어떤 적정임금의 새로운 상을 정하면서 전환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면한 그 자동차 산업 부품 클러스터 단지에서의 적정임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듣기로는 빅그린 산단이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요. 당장 이 영역에서 만약에 여기 입주사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입주사들과 협력사들, 노조들 거기 또 시민대표나 공익지향적인 대표들, 지방정부 좀 이 영역에서 적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그 상생을 향한 적극적인 조정, 포괄적 조정의 논의 라운드가 열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로 합의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일자리 질서를 모색하고 적정임금을 틀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적정임금의 4가지 원리들 가운데에서 뭐 당장은 특히 이건 우리가 합의 지향적이고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합의 주체가 누구다라고 해서 뭔가를 끌어나가는 그런 노력에서부터 뭔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액수를 정하고 뭐 생산 방식을 정하고 생산 조직을 정하고 등등 하는 문제들이 이제 그 하부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조만간 이 이슈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물 자동차 이 영역 말고도 사실 새로운 민간 영역들에서 이 적정 임금을 향한 노력을 실천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광주는 좀 문화 그 자원이 풍부하지 않냐, 문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일단 초점을 두고 있는 공공부문과 자동차 산업 이런 영역에서 뭔가 좀 가셔야 되는 점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기계적으로 적용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겠죠. 큰 원칙은 어쨌든 합의를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광주일자리 2년 전에 보고서 쓰고 나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사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적적의 변화, 적정 임금을 향한 오리엔테이션, 나의 어떤 방향 설정의 어떤 태도 전환, 이런 것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누구나 다 지금 죽겠거든요. 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거나 회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기 힘들고 사실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내부자로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예 또 바깥에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우리가 방향을 좀 전환하면서 새롭게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광주의 일자리의 큰 정신인데 연대와 혁신인데 혁신의 기제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이 영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의 눈은 이제 두 가지 양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본과 사용자에 맞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누고 같이 뭔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우리 기획별 노조의 제도의 어떤 한계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많이 이제 환원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영역에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라면 어떻게 보면 오른쪽 눈만 뜨고 있고 왼쪽 눈은 사실 감고 있지 않은가라고 싶을 정도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지는 않는데 특히나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하는 이 광주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들은 노동조합이 강하게 실천해야 될 영역이에요. 먼저 저는 서구의 노동조합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대중들에게 일정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지금 저는 정권과의 탄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자신의 존립 방식 차원에서 지금 좀 위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왼쪽 눈을 좀 떠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가 적정 임금을 향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여러 가지 병폐들과 그런 이제 한계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극복이 되었죠. 그런 측면은 분말하면 잔소리고요. 저는 이제 적정임금이라는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시민운동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벌여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네 가지 원리를 그 백그라운드 염두에 두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 노동시장 질서를 바꿔나가기 위한 어떤 실천인 것이죠. 예컨대 중소기업의 측면에서도 기술혁신하고 벤치마킹 영역을 강화하고 일터혁신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일자리 상한 균등화를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노사협력 경영 같은 것들이 도모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소통 기반성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비즈니스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꼭 무조건 대기업의 투자 유치 이것만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적정 임금을 향한 노력은 당장 진짜 현재 우리 여러 경제 주체들을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유력 대선 후보 모 후보는 아예 공약에 명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하겠다라고 됐습니다. 그분이 당선이 아마 되면은 그리고 공약을 지킨다면 광주형 일자리가 내셔널 아젠다로 거의 이제 부각할 그런 전망이에요. 물론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행여 그분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 광적 일자리라고 하는 지금 이 아이디어, 제가 오늘 적정임금을 가지고 네 가지의 이 핵심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임금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력은 저는 우리 사회, 우리가 적어도 민주적인 시장 경제를 앞으로 탄탄하게 강화시켜 나가면서 지금의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사실은 광주에서 먼저 이런 측면에서 강한 어떤 시민적인 어떤 의지도 표출하고 이런 것들을 향한 어떤 그 능동적인 어떤 노력들을 전개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시에서 사실 뭐 사회통합추진단, 사회통합지원센터 이런 데들이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기 대기업, 현대기아차 투자 안 하는데 광적 일자리 되겠냐, 이제 차를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광주에서 이런 그 시도들을, 적정임금을 향한 능동적인 노력들이 전개됐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더 투자, 뭐 대기업의 투자 같은 것도 더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이 안에서부터의 어떤 사회혁신을 향한, 적정임금을 향한 그런 노력들이 없다면 뭐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 실현될 일은 만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발제는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미진한 사항들은 이후 토론 시간에 같이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명준 박사님, 이게 쉽지 않은 얘기들을 그렇지만 굉장히 이 심오한 이 사고와 그다음에 고민을 통해서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적정임금은 얼마가 적정하냐, 이게 본질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얼마냐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기업과 산업과 이 조건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적정임금을 어떤 정신하에서 적정임금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아마 큰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민구 박사님께서 잘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요약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토론을 하면서 이 적정임금의 어떤 개념, 적정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갈 것인가, 특히 뒷부분에 박민 박사님이 기업의 차원에서, 노조의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모신 이 각 영역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좀 토론을 제가 시간을 보건데 한 7분 이내로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참여하신 이 청중들의 질문과 토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저 맨 끝에 계신 우리 토론자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광주 청년 유니언의 문정은 위원장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세부터 39세 청년들을 위한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명준 선생님이 발제해 주신 자료도 열심히 읽었고 발제도 열심히 들었는데요. 사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비해서 실제로 지역사회 이와 관련한 어떤 논의라거나 토론들이 생각만큼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아서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노동과 또 지역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적정임금과 관련된 토론들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 아시죠? 처음에 광주형 일자리가 이야기 됐었을 때 4천만 원짜리 그 일자리라고 하는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 역시도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해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 하면 4천만 원짜리 일자리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4천만 원짜리 일자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높은 취업률과 낮은 고용률 그리고 저임금 시장에 놓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게 이제 크고 큰 금액,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임금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주의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또 그 돈에 비해서는 뭔가 약간 반토막 나버린 금액이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을 원하냐라는 질문들을 던졌었던 조사가 있는데요. 2015년 12월에 광주 청년 종합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광주 지역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원하는 임금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됐었던 임금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느 정도였을 것 같으신가요? 3천만 원 정도? 제가 이 비슷한 자리에서 광주에 있는 시의원님이랑 토론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한 시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일을 못 구한다라고 했었던 발언을 들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근데 광주시 시의원분께서 저랑 같이 토론하면서 옆에서 청년들 너무 눈높이가 좀 높지 않냐, 기대하는 임금 수준이 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내용이 지금 청년들이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이 236만 원 정도였어요.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좀 드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광주 지역 20대 인구 유출률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서울로 많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서울로 대학을 가서 직장 생활도 해봤던 친구들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짧게 말하면 각박한 서울살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인프라라거나 주거라거나 이런 뭐 보육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나 아니면 적정임금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단순히 높은 임금으로서만의 적정임금이라기보다는 박명준 선생님의 그 표현이 되게 좀 절묘한데 정말로 어떤 적정임금인 거잖아요. 그 산술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계산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적정임금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기업이나 자본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이면서 노동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지역사회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어떤 적정임금이 하필이면 초반부터 이제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제 성격지어지면서 논의가 조금 협소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정임금과 관련된 논쟁이 시작되는 거라면 지역에서 정말로 우리 이제 한국 사회나 아니면 전 세계 기조로 저성장 시대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40대 이상의 그 시민분들이 겪어왔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저희 세대가 사는 겁니다. 뭐 삼저 호황이라거나 뭐 이렇게 대학만 졸업했어도 직장을 가질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떤 경제 지표도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 세대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편적인 어떤 고용정책들 있잖아요. 있는 일자리에 청년들을 때려 넣으려고 하는 방식의 고용정책은 미스매치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있는 일자리 개수 자체가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 비해서 부족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원하는 일자리와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구직자대로 남아져 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인력난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싶고요. 지적하셨던 바대로
실제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어떤 임금을 높이는 방식,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방식부터 지역의 고용환경들을 좀 개편하는 것도 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적정임금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적 일자리 토론들이 시작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 실업률이 지금 크게 봤을 때 10만 명 정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갖기에는 원하는 일자리의 내용과 형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거나 아니면 신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인지되고 지역사회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서 그 일자리를 반기고 지역사회 유치를 선언하는 그런 장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년의 상황과 현실을 너무 잘 대변을 하시면서 아주 적정임금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기업 측에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 전자의 박근택 관리이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경력이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해봤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실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 같은데 대기업에 제가 인가동 도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방 우리 이쪽에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적정 임금을 만약에 거꾸로 여기서 한번 논한다면 정해진다면 상당히 이게 일이 쉽게 이야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리는 상당히 큽니다. 내가 이걸 한번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박명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참 많은 기업으로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규모로 보면은 기아자동차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단으로 가면 우리 반도체 안암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알프스도 있고 동부대우 이렇게 LG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현재 그 내부에 이제 그 인적 구성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전부 이게 이제 원청 형태로 한 기업의 인원으로 소속 일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1, 2차도 나눠 있고 밖으로도 이제 1, 2차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격차라는 게 광주 지역 전체로 봐서 이제 인원 인구하고 규모적으로 보면 설령 그렇게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 인구를 가지고 과연 아까 우리 3, 4천만 원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나머지가 또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한번 파악이 좀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3, 4천의 어떤 기준이 돼버리면 지금 우리 지금 실업난에 지금 구인난이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최저임금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터무니없습니다. 사실 연봉 이렇게 3천만 원을 논할 수가 없는데 제가 경험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원청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직접 인원들을 이렇게 채용도 했었어요. 광주에 지금 이제 일자리들이 어떻게 이제 잠식이 돼 있냐면 우리 젊은이들 아까 실업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전부 우리 1세대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퇴사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왜 실업난이 되냐면은 돈이 아까 말대로 이제 이게 돈이 적어요. 임금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들은 지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업난이 구인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한다면 이제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대기업에서 이제 해결할 것도 하나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단가적인 어떤 거. 근데 이제 대기업은 이익들을 적절히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해당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뭐 이익률을 뭐 해가지고 몇 조 뭐 이렇게 가져가는데 내 분기 크게 안 다르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해도. 근데 그 돈들이 다 이제 밑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거기다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책임을 지는. 근데 이제 그 힘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최저임금에서는 최저임금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CD나 단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이에 이제 끼이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는 것이 광주에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다. 광주뿐만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광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시사면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두서없이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상.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노동조합 쪽에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차 지부 광주지회 지도위원이신 이기곤 위원님. 아마 말하기 저를 부담스럽겠죠. 부러움의 대상이자 시기의 대상입니다. 동명진 박사님 이야기했듯이 빅3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으로입니다. 실은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나와서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제 내부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 만큼 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노동자로서의 고민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과연 역할이 맞나. 물론 지금까지 역할들은 대부분 분배 중심이었다고 봐야겠죠. 임금을 어떻게 올릴 거냐,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변해가고 있고 또 변하고 어려우고 있죠, 실적으로. 즉, 가치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산업 정책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자동차 사로 봤을 때 여전히 계속 해외 공장으로 진출되고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어차피 변화 과정이잖아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후에 친환경으로 갔을 때 과연 국내 고용시장은 안정할 거냐. 이런 고민이 또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광주 윤장희 시장이 100만 대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그게 동의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광주만의 특수성, 어쨌든 금타, 기아차 뭐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난 나머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계속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광주 지혜도 그렇고 많은 간부들이 실제로 이 광주형 일자리 적정 임금에서 동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하는데 이 적정 임금과 관련해서 따로 고민했을 때는 여전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죠. 실제 이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의 설득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정도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경 일자리가 4천만 원짜리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 신문에 반값 일자리. 그래서 그때 제가 제작을 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이게 지향돼야 된다. 즉 뭐냐면 적정히 임금이라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다. 이 개념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임금을 삭감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표현되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지점이 정확하니 현재 있는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다. 또 새로 만든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분명히 강조되고 그게 또 설명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사에 나오면 뭔 이야기 일어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기아자동차 1억짜리 연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공단에 1,500, 2,000짜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개념이 도입된 순간 뭐가 있냐면 이게 윤리적 측면이잖아요. 괜히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윤리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순간 대공장에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의 문제, 복지의 문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거든요. 이게 진짜로 이후에 광주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이 적정 임금 자체, 임금성으로 표현되고 이게 마치 1억짜리하고 1,500짜리의 어떤 중간 수준 이야기 된다면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서 이게 말하기가 좀 대단히 거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 광주형 일자리 이게 적정 임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노동자한테 소위 말해서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되고 같이 좀 논의돼야 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냐면 딱 적정 임금 하니까 실제로 이게 임금성만 이야기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기아자동차 내에서 가치 프로젝트라고 하나 해봤어요. 과연 기아자동차 1억짜리 연봉짜리들이 행복한가?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일자리가 임금 부분으로 논의되자네 거기에 자기의 가치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또한 그 속에 복지는 어떻게 되고 그 속에 교육은 어떻게 되고 그 속에 의료는 어떻게 되고 주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야기돼야 된다. 근데 막상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적정 임금은 논의되지만 그 속에서 노가다 있는 교육의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죠. 교육은 분명히 교육시청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겠지만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고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란 구성 자체가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 교육, 의료, 주택.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지가 같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단지 그냥 임금 얼마 줄 거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혁신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야말로 기아자동차 노동자가 1억을 받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콤베아에 어떻게 매여있고 내 가치가 실현되지 않거든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가 돈을 버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되는데 그러면 그 일자리는 어떤 가치의 문제인가 그리고 내 숙면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 해야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제장 시절에 이제 국회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국면에서 글쎄 대통령 후보들은 이 공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맞다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서울의 일자리든 광주의 일자리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의 핵심은 일자리로 표현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각 당에서는 어쨌든 이걸 공약으로 받고 심지어는 아까 또 모 후보는 그걸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역은 어떤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가서 이게 같이 해봤지만 막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되고 하는 정치가 있었을까 정치인들이 즉 국회의원이 됐든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건가. 두 번째는 시민단체 또한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광주의 어떤 광주의 정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광주의 정신이라면 이걸 실현한 것인데 이 시민단체 참여들이 가능한가. 그리고 언론들을 보면 꼭 그 부분만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이때 4천만 원 이야기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4천만 원 딱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되죠. 즉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만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비 됐든 회사가 됐든 무언의 압박을 받겠죠. 또 그게 일종의 설득이 가능하겠죠. 근데 현재 그건 저는 물론 지금까지 오는데 광주시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상 아직은 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제될 때만이 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적정 임금이 훨씬 보다 더 폭넓게 논의되고 어찌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과 그다음에 특히 이 기아자동차의 소위 이 광주 일자리 중에서 이제 가장 상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광주 일자리가 유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적정임금이 단지 액수가 아니라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삶의 질의 문제나 같이 행복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 주셔서 특히 오늘 기자분들 기사를 쓰신다면 이제 광주 일자리 적정임금은 4천만 원이다. 이건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그 전북대 최준호 교수님의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 최준호입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하고 토론 세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와, 이 적정임금을 가지고서 연구하는 이 연구자 입장에서 저 같으면 피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15년에 같이 연구 진행했었고 사실은 오늘 내게 되는 논의들이 다시 나온 거죠. 적정임금 논의들이 처음에 되다가 사실 보고서에서도 이 4천만 원을 은혜 만회를 가지고도 또 우리 연구진끼리 논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는데요. 어쨌든 매우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공론의 장을 끌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고민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말도 반납하지 못했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적정임금의 개념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헌법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논의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수치하지 않고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이게 지금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들은 개념화의 과정보다는 사실 오늘 이 개념과 전략인데 전략 부분인들이 많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 부분 말씀하시면서 아까 뭐 포괄적 합의도 말씀하셨고 일자리 현장 선포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원으로 논의되어 있는 것이 현실화, 이 적정임금을 지역에서 현실화하는 거하고는 꽤나 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듭니다. 저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불균형적 노동시장 내에서의 상향 균형화, 새로운 개념을 갖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거라고 봅니다. 먼저 한 가지 고민 지점이 있어요. 이 2가지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향 균형화, 그리고 이 2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 박문주 박사 표현의 이야기를 한 솥에 넣고 끓여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한 솥에 넣고 끓였을 때 맛있는 게 나올까라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2가지 개념은 또 다르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산업에 따라서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논의했던 그 적정임금의 논의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개념은 아마도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런 논의들이 훨씬 더 적정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상향 균형화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역 내에 있는 서비스 저임금 문제나 아니면 원화청 구조의 문제는 거기에 훨씬 중요한 방점이 찍어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향 균형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지역에서 이제 공공파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규직화나 또는 생활임금, 사실 생활임금을 확장하는 것도 이 적정임금 논의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의미가 있겠다. 아까 우리 사용자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3천만 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특히나 서비스 산업에서는 생활임금을 좀 민간으로 확장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적정임금 논의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1차적인 노사 담당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또 협약으로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2차 당사자나 시민단체나 지방단체를 포함하는 점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오늘 시민단체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논의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주도했던 사회통합 추진단이나 이 추진센터의 역할 그리고 광주시가 과연 이 적정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부문 내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공공부문 밖으로 나가면서는 전혀 지금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적정임금의 개념들을 민간으로 확장시킴에 있어서
과연 그럼 사용자들의 그냥 선한 의지에 기댈 수 있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과연 그러면 특히 광주시에서 어떤 당근을 줄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한 부분들도 이 논의를 더 활성화시키고 고민들을 깊게 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약자들의 연합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주체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조정 시장 경제로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특히 그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 그리고 원화청 구조를 엮어 있는 그 자동차 산업의 특성 같은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 과연 그런데 이 원화청 구조라는 것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광주형 일자리라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원화청 구조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원하청 구조를 현실화시키고 하청 단가를 높임으로써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게 가능한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그 광주에 있는 그 높은 임금을 하고의 계약을 그 하청업체라는 계약들을 원청에서 원하게 된다는 문제죠. 광주를 넘어서면 싼 임금이 있는데. 이제 지역 내에서 이게 진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들의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그 노동자 지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상향 편준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향 편준화에 대한 그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명주 박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왼쪽 눈도 떠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왼쪽 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지 이게 좀 약간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눈을 떠라라고 해서는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참 어려운 숙제들이 앞으로도 많이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사실은 또 임금 얘기만 하셨는데 아까 지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임금 문제가 사실 근로 시간의 문제라고 결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 질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앞으로 사실은 이 광주형 그 일자리를 하시면서 주요 과제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원화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 경영. 사실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좀 더 진전이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이 3개의 쟁점들, 이 이슈하고는 어떻게 엮이면서 자리 잡아갈 것인가 이런 데 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화 교수님이 연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의 논의가 그때와 뭐가 달라졌고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광주지역 고용전략계획 수립 PM이시고 고구려대학 교수이신 박상하 위원님의 네, 반갑습니다. 박상하입니다. 제가 지금 아마 오늘 여기 토론에 온 것도 사실은 이 노동부에서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고용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이 광주역 일자리로 일본의 사례 조사를 함께 또 연구도 하고 그 아이디어 발굴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광주역 일자리를 그 전부터 꾸준히 지금 봐왔고 같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광주역 일자리 때문에 첫 해는 아마 독일 사례를 또 독일을 연수도 했고 독일 갔다 와서 보고서도 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2차 연도로 이제 일본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키타큐슈 자동차 산업이 좀 철강이나 이런 데가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고 광주역 일자리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우리 앞에 발표자나 우리 토론자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광주역 일자리를 얘기할 때는 4천만 원짜리 그 이야기는 결부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감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4천만 원짜리는 처음에 자동차 산업의 혁신 공장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그래서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그런 신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 같은 데도 보니까 우리가 그 닛산 갔을 때도 닛산은 그 5천만 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닛산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그 협력업체 벤더랄지 임금이랄지 이런 이야기 그때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은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넓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아까 우리 발표자님께서도 상향 균형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전제하에 이야기를 했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이 적정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이냐고 하는 그 액션 플랜이랄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좀 몰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아까 시민단체나 또는 그 노조나 이런 일반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A, B, C, D로 우리 발표자님께 유형을 말씀해 주셨을 때 특히 C형 같은 경우 이런 유형에서는 우리 아까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또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단체랄지 민간 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구체적인 논의나 실행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한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까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는 그 이야기 중에 그 아까 기아차 노조에서 우리 지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조나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논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이나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논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있는 근로자나 노조에서 그런 분들하고 얼마만큼 서로 상의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드는 거냐. 이런 것이 시민단체와 같이 결합하고 해서 광주에서 확산되는 그래야만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적정 임금도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연계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 아까도 우리가 그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단지가 앞으로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적정 임금 실현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노력이랄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정 임금이랄지 광주형 일자리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앞부분에 나왔듯이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분까지 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활임금 차원이랄지 상향 균형화에 대한 개념이라 이런 것들을 민간으로 전파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범위 안에서 사회적인 대화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협약 이런 것들로 연계돼야 된다. 이런 거죠. 저도 지금 오늘 그 원하청 관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방젠지랄지 또 부분적으로 광주에서 어떤 가시적인 노력들이 보인다는 것도 좀 이야기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제 중에도 지금 지역고용 전략 수립에 고용노동부가 정해준 5가지의 공통 과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이 과제 중에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개 과제는 공통 과제입니다. 전국 어디나 똑같이 5개의 과제를 주어줬습니다. 거기 안에는 지금 우리가 광주의 일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적정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랄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차별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그 문제점을 공통과제 5가지로 지금 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역에서 논의해서 제시를 해주면 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것을 탄력 있게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5가지는 자율과제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고민거리를 5가지 정도로 담아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나온 이야기도 좀 유심 있게 들어보면 지금 그 공공부문에서 우리 광주가 지금 그
생활임금이랄지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런 부분은 타 시도보다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많은 지역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성과를 민간 부문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지금 저희들이 자율과제나 이런 공통과제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연구자나 이렇게 시나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만의 어떤 그 노력이나 우리끼리만 고민하고 우리끼리만 점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많은 그 노조 실질적인 그 근로자들 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아까 우리 그 기아차의 그 지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깎는다. 이런 걸 가지고 설득하면은 설득이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임금을 지금 현재 임금보다 깎아서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아까 어떤 그 복지랄지 의료랄지 교육이랄지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가치랄지 다른 측면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 구조랄지 합의, 협의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양한 방식의 어떤 세미나도 좋고 워크숍도 좋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분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도 처음에 광주형 일자리 4천만 원 일자리가 나왔을 때 그 노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한테 월급을 깎아서 양보하라는 소리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금에 대한 하방 경직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냥 양보하는 이런 식은 아니다. 다른 방식의 접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액션 플랜에 좀 담아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노조를 설득해야지 아마 노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라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에 같이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그 민간으로 확산시킬 때 조금 더 우리가 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토론자 쌤들의 말씀과 신문 기업에 대해서 우리 박 기자님의 간략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송준 군대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개념과 실천을 풍부하는데 중요한 점들을 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말을 섞어주신 분들은 실천의 주체로서 같이 엮여지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저한테 던지신 구체성의 부족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을 같이 앞으로 머리를 이제 풀어나가면서 머리를 맞대어 나가면서 풀어나갈 주체로서 스스로 이제 나가실 걸 결의하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가장 와닿는 게 구체성의 문제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오늘 저 구체성과 관련돼서 사실 전략과 관련된 구체성 여기 기존 조합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지 그 다음에 또 광주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갈지 그 다음에 적정 임금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재들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 나가면서 가압시킬지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 사실 있습니다. 네, 있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잡고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오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합의를 이뤘어요. 광주일제 적정임금 4천만 원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합의를 오늘 이룬 건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 어떤 조금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이런 적이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이제 매몰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적정임금을 사고하는 식으로 오늘 이제 다 같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확단된 영역들 그리고 그것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부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최준호 교수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전환일자리위원회를 꾸려왔던 방식과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자체를 좀 혁신해 나가면서 이런 구체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저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토론을 참여해 5분께서 앞으로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같이 함께 나가시라 믿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또 이후에 또 두려워서 또 질문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뭐 꼭 그렇게 제가 얼버맬 건 아니니까 편하게 더 이제 창조적이고 여러 가지 그 건설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약간 좀 편하게 그냥 쉽게 제가 엮지 않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나온 강세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것이 지금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강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서도 항상 갖게 되는 의문은 이런 그 광주형 일자리 이런 논의가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어떤 소득에 있어서 그 분배 불평등 때문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은 그런 부분은 배제되어 있고 오로지 이제 일자리 창출과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정해져 있는 그 포션, 그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주로 갖고 논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4천만 원 그 금액 4천만 원짜리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합의를 다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4천만 원이 기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기다 아니다 그게 큰 의미가 아니고 4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 임금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발표 내용 중에도 4차 혁명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생산이 앞으로 이제 그 자동화가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가 많이 줄게 될 것이고 하지만 생산은 계속하게 되는데 그 생산을 어떻게 사회적 생산을 할 것인가 그 생산을 어떤 식으로 사회화를 해서 좀 그 여러 이 사회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게 광주형 일자리의 본 의미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광주형 일자리 강의를 들으면서 토론에 참석하면서 항상 들게 되는 생각이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명준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했는지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임금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의 새로운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다가오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화 전략, 사실 사회화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뭐랄까요, 배분하는 그런 기제를 좀 바꾸자. 조금 더 시장이 아닌 사회 중심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자. 이런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아, 예. 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임금 얘기를 했지만 오늘 주제가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 임금과 관련돼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 아예 그 종속적 근로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디지털 경제가 작동을 하면서 고용 질서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오고 때로는 이제 일자리가 아예 굉장히 소멸이 되고 이제 이런 방식의 그 논의들이 사실 뒤따르는데요.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아까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재구성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과연 일정한 적정 임금이 보장된 광주형 일자리를 우리가 추구를 하지만 그게 나중에 궁극에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그게 그런 질서를 어떻게 이렇게 그 총체적으로 감당해 나가면서 갈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진적으로 아예 기본소득을 특히나 이제 한국의 복지 연구자들 중에 상당 적지 않은 분들이 요새는 아예 4차 산업혁명 이퀄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노동에 의해서 의존하는 부분을 아예 그냥 괄호치고 가는 그래서 생존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일정하게 한 달에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다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기존의 복지 시스템도 바꾸고 아예 그 노동 중심적인 복지 시스템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하면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런 식의 큰 질서의 변화의 문제는 고민을 하고 계속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좀 건너뛸 단계는 좀 아니지 않은가. 예, 애초에 저희는 그 이전에 여하튼 간에 글쎄요 그런 아주 급진적인 종래의 임금 노동과 고용 질서의 해체가 얼마나 가속화될지 아직 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 좀 기정사실화하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와 달리 독일에서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논의를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그거를 이 사회혁신과 일자리 질서 전체적인 개편을 까지도 결부시키는 개념으로 노동 4.0이다, 아르바이텐 4.0이다 독일어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끌고 나가는데 그런 식의 총체적인 대응 전략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일자리 자체가 그냥 독진적으로 선별될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산업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보다 유연한 방식의 일자리를 갖고 나가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굉장히 독일적인 방식의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논의를 통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 일자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어떤 그 새로운 상상력과 정책적 상상력과 새로운 어떤 그 정책 행위자들의 어떤 참여와 이런 식의 틀거리를 모색하는 것은 궁극에 우리가 그러한 그 새로운 질서를 앞으로 이제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그 잘 합의되어서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미래에도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네, 김윤숙입니다.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광주형 일자리 정책 토론회 적정임금 개념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그 강연이 끝나고 나면, 강연은 아니지만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적정임금에 대한 개념이 뭔가 머릿속에 좀 정립이 될 줄 알았었는데 사실 그 전과 후의 차이가 크게 명확하게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서두에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 단어가 아직도 토론회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명쾌하진 않지만 뭔가 가닥을 좀 잡을 수 있었으면 했는데 과연 끝난 시점에서 적정임금의 개념, 뭐지? 적정임금? 과연 어느 정도 금액? 지금 수치를 논할 수 없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임금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기본적인 어느 선의 그 수치화는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임금이니 적정임금이니 아니면 최저시급 1만 원이니 뭔가 기본적인 그 개념 툴이신 것 같은데 새로운 개념은 나오고는 있지만 명쾌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마무리하시는 차원에서 적정임금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적정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밑그림이라도 좀 그릴 수 있는 좀 시원한 답변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역시 대표자가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답이 없어서 사실은 이 그 발제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긴 했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이 적정임금 얼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이렇게 나가시면서 명확하게 잡힌 답은 지금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얼마라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과 본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저기요, 추가적으로 금액의 어떤 그 수치화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부분 정도가 생활 수준에서 좀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아까 우리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의료적인 혜택이라든지 교육적인 혜택이라든지 최소한 이 어떠한 그 항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서 적정 임금이 구성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그 개념이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오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또 뜬구른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이 적정임금은 저는 실천 제한적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 우리 사회 고용 질서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뭐랄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기존 일자리를 상향 그 균형화 하려는 그런 식의 실천 의지를 가진 주체들이 새롭게 세팅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양질성의 원리가 담겨 있어야 되고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개념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또 한 분들은 되게 혁명적일 수 있는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 종래 임금 결정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임금 얼마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원리에 부합하시는 임금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 받을 임금이 이 원리에 기초해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 우리나라 적어도 저는 협약임금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98%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저는 이 적정임금을 우리가 주장하는 추구하려는 이런 시도에 일정하게 벗어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일정하게 싶고요. 그 다음에 종래 내 일자리는 내 기업 내에서의 뭐 내가 투여하고 사용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정해진 임금이면 됐지 왜 뭐 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개인이 사실 감당할 몫은 분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종래 짜여져 있던 임금 결정 방식과 핵심적인 여러 가지 툴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정하게 임금의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 사회에서는 격차를 발생하고 있고 사회 통합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사실은 어떠한 처방을 우리가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 적정임금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실천 전략으로 나가자라는 사실 취지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지금 신규 투자를 안 하거나 그래서 일자리가 안 생겨요. 다만 자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이거는 애당초 노동자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조합원들의 고민이. 근데 이거를 고민을 놓고 임금을 뭐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받는 사람들 임금을 깎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에서 임금은 새롭게 정의하고 가보자. 자 이거를 노동조합도 나서서 한번 해보고 해서 사측이 여러 가지 인건비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데 그러지 말고 좀 나와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일정한 어떤 지점에서 그래 그럼 우리 인건비를 이렇게 조정하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의 투자 전망 측면에서도 여기서 투자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만약에 도달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실 이런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측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왜 노동조합이 왈가왈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지점들에서 현재의 제도는 다 우리로 하여금 적정 임금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취지가 이 적정 임금을 향한 어떤 그 메시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만약에 일정하게 투자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임금이 국내에 이 공장에서 받는 사람들보다 뭐 좀 작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근로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또 뭐 기계 배치나 또 어떤 그 인간 노동의 결합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요소들, 그다음에 교육 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면은 일정한 시기에 이런 정도 비용이 되고 거기에 만약에 단순히 이 회사의 노화사뿐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그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라든지 또 때로는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식의 가용한 자원들이 거기에 결합돼서 거기에 적정임금을 실현하면서 투자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적정임금이 실현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제 적정임금이라는 것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고 얼마고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저는 최저임금이나 뭐 생활임금이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회 이런 어떤 굉장히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한번 찾고 싶어하는 의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오히려 이런 새로운 실천 전략의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체로서 이런 여러 주체들이 나서도록 그런 이제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적정 임금을 사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잘 임금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짧게 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4천만 원이라는 논의가 나왔던 것은 어떤 새로운 신규 완성차 공장을 도입을 하면서 신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어떤 창출하겠다라는 도입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기업 측에 어떤 설득력이 있는 어떤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역 수준에서의 적정한 임금,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차 임금보다는 상당히 낮고, 그렇지만 이게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 수준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걸 하나의 어떤 이 모델로서 하나의 가안으로서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 속에서 이제 4천만 원이 부각된 거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빅그린 산단 같은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기업이든 완성차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완성차에 예를 들면 적정 임금 수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어떤 그러한 원리에 비추어서 아마 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단순히 예를 들면 기업에 예를 들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약간 이제 자세를 낮춘 낮은 임금 수준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돼버리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보다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발표자께서 경제민주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단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임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임금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임금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화사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협약이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임금의 수준을 상향 균형화라고 표현하신 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마
이 시범단지에서의 어떤 적정임금 수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건 아마 그런 방식으로 정의한다라면 분명히 아마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얘기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그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노동자들에게 다소 불리하다라는 것은 하다면 지역 수준에서 이것을 뭐 복지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보조해 줄 것인가 하는 논의, 이건 이미 기존 논의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정임금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논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정임금을 얼마다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적정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실천적으로 한번 이렇게 길을 만들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적정임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적정임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적정임금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나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들이 또한 거기에 보조적으로 참여해서 일종의 사회적 연대와 협약, 그 다음에 뭐 어떤 광주정신,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모범적인 어떤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아마 적정임금의 철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아마 올해 연말쯤에는 방금 요청하신 것과 같은 수준의, 만약에 이 3단에서의 어떤 적정임금의 수준과 체계라는 것은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안이 아마 부처리 가능할 것이고, 또 다른 산업에서의 뭐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의 적정임금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식의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안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 것은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 특히 민간 부분들이 이 적정임금 혹은 광정 일자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대화 속으로 들어오느냐라는 것이 이 방향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5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질문을 그냥 하겠습니다. 방금 적정임금이 4천만 원이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광주광역시의 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소비 상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하면 한 350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월 그렇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정도 하면 2015년 기준으로는 적절하다. 그래서 뜬구름을 잡는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그 소비가, 광주시의 평균 소비가 그 정도이니까 그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머리가 명쾌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또 지금 현재 시점이고, 또 상황이 변화하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장님이야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잘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미의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마지막 그러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이 광정일자리 정책토론회 적정임금 개념과 전략 발표 및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 변환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주제, 아마 다음 우리가 하게 될 아마 정책토론회는 이제 이 적정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아마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많은 의문들을 갖고 계실 테고, 또 아직은 아마 광정일자리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정책토론에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또 이렇게 제안들도 하시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아마 서로 광주형 일자리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저희도 광주형 일자리를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 열심히 해주신 박명준 박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이 5분 토론자분들
분들, 방청객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가 돼서 처음으로 한 첫 번째 장인데요. 여기 지금까지 계신 실무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외치면서 같이 기념 촬영에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